요즘 들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소문나고 있는 과일, 바로 레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상상만 해도 이 입안에 침이 고이는 그 새콤한 맛 덕분에 레몬을 드시면 아이셔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작은 노란 과일이 우리 몸속에 숨은 이 상큼함 그 이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해낸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비타민 C가 많다는 건 이미 귀에 못이 바시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레몬은 비타민 C 한 가지만으로 강한 게 아니에요. 구연산이나 헤스페리딘 같은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 칼륨,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까지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한 알만 제대로 드셔도 간이나 콩팥, 혈관, 심지어 피부와 관절까지 전신을 두루 돕는 이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 같은 중장년층은 몸속 해독, 배설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레몬은 간과 신장이 해야 할 중화 배출 작업을 덜어주어 피로를 줄이고 노폐물까지 깨끗이 씻어준다는 점이 큰 강점이에요. 먼저 레몬의 대표 성분인 비타민 C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시중에 파는 알약이나 캡슐도 굉장히 많지만 자연 속 비타민 C는 이 합성한 것보다 체내 흡수율과 항산화력이 훨씬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과육과 껍질 사이의 하얀 속껍질, 그리고 껍질 표면에 붙은 이 노란 층까지 통째로 먹어주면 단순히 비타민 C만 보충하는 게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이 시너지로 작용해서 활성산소를 잡고 세포 재생을 촉진해주죠. 그 결과 피부톤이 맑아지고 잔주름이 덜 보이고 만성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도 완화되는 사례가 많아요.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니 이 관절통, 잇몸출혈,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또 레몬이 칼륨이 풍부하다는 점도 꼭 한번 기억해 두세요. 칼륨은 몸속에 과도한 나트륨을 잡아서 배출하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고 부종을 빼주는 데 좋아요. 고혈압이나 심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짜게 드신 날 저녁에 레몬 반 개짜리 따뜻한 레몬수 한 잔만 챙겨도 다음날 손발 붓기가 확실히 덜하다고들 말씀하세요. 칼륨과 함께 들어있는 구연산은 칼슘이 요로나 담낭, 신장에 뭉쳐서 결석으로 굳어버리는 걸 막아주죠. 또 칼슘이 모자라서 돌이 생긴다는 오해도 있는데 사실은 소변 속 칼슘이 흘러나오면서 엉겨붙지 않도록 구연산이 중간에서 잡아당겨 녹여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결석, 담낭결석, 요로결석을 경험하였던 분들한테 특히 또 권장되는 과일이 바로 레몬이에요. 식이섬유인 펙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레몬의 하얀 속껍질에 유난히 많은 이 펙틴은 장벽에 달라붙어 독소를 흡착하고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방지하죠. 당뇨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이신 분들은 식사 약 30분 전에 미지근한 레몬수 한 잔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이 레몬 속 헤스페리딘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당뇨 예방과 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레몬을 마음껏 먹어도 되겠네 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탈이 나듯 레몬에도 주의점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자극이죠. 위산과다,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등이 있으신 분이 공복에 과도하게 신 레몬을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원물을 씹어 삼키기보다는 따뜻한 물 200ml에 레몬즙 3분의 1 분량 정도만 짜서 드시면서 단계적으로 양을 한번 늘려보세요. 위장이 어느 정도 적응되면 과육까지 갈아 넣은 스무디, 나중에는 껍질째 얇게 썰어 샐러드 토핑으로 올려 드시도록 조금씩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겠죠. 또 하나 치아 보호도 중요해요. 구연산이 이 치아 에나멜을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레몬수나 레몬 스무디를 드신 뒤에는 한 모금의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해서 치아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 당뇨 때문에 단맛이 부족하다고 설탕이나 시럽, 꿀을 타면 혈당 관리 효과가 무력화가 되겠죠. 단맛을 원하실 때는 혈당 상승이 적은 스테비아나 꿀이나 에리스톨 같은 대체 감미료를 아주 그나마 조금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낫겠죠. 레몬과 궁합이 나쁜 음식도 있어요. 첫째는 정제 탄수화물이 가득한 달콤한 빵, 케이크 같은 디저트류예요. 신맛을 덜 느끼려고 단 음식을 곁들여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고 레몬의 당 조절 장점이 사라져요. 둘째는 위산 분비를 지나치게 촉진하는 커피나 탄산음료와 함께 드시면 속쓰림이 2배로 올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고단백 고지방 식사 직후에 곧바로 레몬을 대량 섭취하면은 단백질 소화 과정이 꼬여서 더부룩함이 길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메뉴를 드신 날에는 레몬을 식후에 약 2-3시간 뒤에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조금씩 섭취하는 편이 좋겠죠. 반대로 레몬과 함께 드시면 좋은 짝꿍 음식도 당연히 있겠죠. 대표적으로 생강이 있어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레몬의 비타민 C나 구연산이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잡아줘서 위도 편안해져요. 따뜻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와 얇게 썬 생강 2-3쪽을 넣고 5분 정도 우려서 아침 공복에 한번 드셔보세요. 두 번째로 계피가루를 소량 넣은 레몬수가 혈당 조절에도 탁월해요. 계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도 알려져 있죠.
다만 계피는 하루 약 반 작은술 이내로만 넣으셔야지 간에 부담이 없겠죠. 또 다른 짝꿍으로는 녹차를 권해드려요. 따뜻한 녹차에 레몬즙을 조금 섞으면 카테킨과 비타민 C가 만나 항산화력이 배가 돼요.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내장 지방 분해를 촉진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니까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 대신 이 한 컵으로 한번 즐겨보세요. 자, 이제 실제로 레몬을 먹는 방법을 이 생활 속으로 한번 끌어와 볼게요. 첫 단계는 착즙 레몬수예요. 레몬 반 개 또는 한 개를 손으로 펌프형 레몬짜개에 눌러서 즙을 낸 뒤에 미지근한 물 200에서 250ml에 타서 아침 공복에 천천히 드세요. 이때 껍질 속 하얀 부분을 가위로 조금 잘라 넣으면 팩틴이 더해져 장 청소 효과가 또 좋아져요. 두 번째 단계는 통째 갈아 마시는 레몬 스무디예요. 껍질 포함 한 개, 씨만 빼고 얼음이랑 물 바나나 반 개나 당근 몇 조각을 함께 넣어서 한번 갈아보세요. 바나나나 당근의 자연 단맛이 신맛을 우려뜨려서 맛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위가 약한 분들은 바나나 당근을 먼저 적응한 뒤에 레몬을 뒤섞어 가는 식으로 천천히 넓혀 가시는 게 안전하고, 세 번째 단계는 생레몬 슬라이스예요. 잘 씻은 레몬을 동전 두께로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생선구이, 닭가슴살, 스테이크 위에 올리거나 물병 속에 조금 띄워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우려 마셔보세요. 이렇게 슬라이스로 섭취하면 껍질 속 상기 성분 이 리모넨까지 흡수돼서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돼요. 네 번째로 레몬 껍질을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기를 추천드려요. 레몬 껍질을 잘게 썰어서 약 23일 정도 햇볕에 말린 뒤에 밀폐에 보관해 주시고, 감기 기운이 오거나 목이 칼칼할 때 마른 레몬 껍질 한 줌을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서 꿀 조금만 넣어서 드시면 또 세균 감염 억제나 기침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남겠죠.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레몬 원물 1개 정도면 충분해요. 위가 약하거나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 개에서 시작해 주세요. 간혹 레몬이 몸에 좋다니까 3, 4개씩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장이나 위장이 약간 견디지 못해서 설사나 복통, 속쓰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1일 최대 1개 원칙을 지키되, 신장 투석 중이거나 칼륨 배설이 어려운 또 만성 신부전 환자라면 주치의와 꼭 상의하신 뒤에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레몬을 고를 때도 요령이 있어요. 겉껍질이 지나치게 반질반질하면 왁스 코팅일 수가 있으므로 가능한 친환경 표시가 있거나 껍질이 은은하게 윤나는 정도의 신선한 것,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고 껍질이 얇아 보이는 것을 고르세요. 농약이 걱정될 때는 굵은 소금이나 식초물에 약 1, 2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면 또 잔류물질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겠죠. 레몬을 먹는 시간을 살짝 달리해서 또 얻을 수 있는 특별 효과도 알려드릴게요. 상쾌한 아침을 원하신다면 잠에서 막 깬 공복에 미지근한 레몬수 한 잔으로 장을 한번 깨워주세요. 식전 30분의 레몬수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해 당뇨나 대사증후군 관리에 좋아요. 저녁 늦게는 부은발이 고민이신 분들은 취침 전 2시간 전에 따뜻한 레몬수에 계피가루 한 꼬집 넣어서 드셔보세요. 칼륨과 계피의 이뇨 혈관 확장 효과로 밤새 붓기가 빠지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또 운동 전에 레몬수 한 잔을 드시면 항산화 효과 덕분에 근육 손상과 피로감도 줄일 수가 있겠죠. 레몬은 간 해독이나 신장결석 예방, 혈압, 혈당 조절, 피부, 관절, 면역 개선까지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역할을 하지만 위장과 치아에는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 하루 한 개 이하 단계별로 늘려가며 드시는 것이 안전하고, 빵이나 커피, 기름진 식사 직후엔 피하시고, 생강, 계피, 녹차 같은 좋은 친구들과 짝지어 섭취하면 효과가 또 배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껍질 속 하얀 부분은 버리지 말고 가능한 통째로 섭취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자연에서 온 레몬의 힘을 일주일만 꾸준히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가벼워지고 또 눈의 피로가 줄고 화장대 거울 속 내 얼굴이 또 환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늘어난 흰머리에 깜짝 놀라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염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또 새치가 이렇게 많지 하고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새치가 빨리 생길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 속 기름때와 머리카락의 색소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의외지만 둘 사이에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다리 하나가 놓여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서 과산화지질이 늘어나고, 이 산화물질이 모낭 속 멜라닌 세포까지 공격해서 흰머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혈관 기름이 머리카락 색도 지운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죠. 고지혈증이 왜 무서운지, 혈관뿐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돌이킬 수 있는지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총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보셨을 거예요. 넷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보이는 값이 LDL이에요.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입자가 혈관벽 틈새로 스며들어서 산화되면 거기서부터 이 지방 플라크가 생겨요. 플라크는 마치 수도관 안쪽에 끼는 녹처럼 혈관을 점점 좁히고 딱딱하게 굳히고 결국엔 깨져서 혈전을 만들죠.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터지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과정이 조용히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게 진행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적이어야 한다. 꼭 그렇진 않죠.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삼아 세포막을 만들고 성호르몬, 부신호르몬을 합성하고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등 중요한 작업을 해요. 문제는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쌓일 때죠. 원래 간에서 알아서 조절하지만 설탕이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과음, 흡연, 스트레스, 비만 등등 겹치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죠. 이때 여분의 콜레스테롤이 혈관뿐 아니라 모낭에도 악 영향을 주죠. 그럼 왜 흰머리가 늘까요? 모발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는 활성산소에 특히 약한데 고지혈증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과산화질과 염증 전달 물질이 많아져요. 이것이 두피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모낭을 산화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멜라닌 세포를 일찍 죽이거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결국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면서 모발색이 빠르게 빠지고 검은색 머리가 회색, 흰색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인도 연구에서 LDL 160 이상인 군은 100 미만인 군보다 조기 백발 비율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요즘 들어 새치가 부쩍 늘었다면 미용실 예약보다는 먼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어떻게 낮출까가 중요하죠. 약을 쓸지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할지는 수치와 동반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70%는 생활 습관이 좌우되죠. 가장 먼저 식탁을 바꿔야겠죠. 튀김, 패스트푸드, 라면, 국물, 크림 가득한 빵은 일단 횟수를 줄이시고 트랜스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콜레스테롤 공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대신 올리브유 한 스푼을 생채소에 뿌려 먹고 생강을 따뜻한 차로 끓여 하루 한 잔 드셔보세요.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LDL을 낮추고 HDL을 올리고 생강의 진저롤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죠. 목포 근처에 사시는 구독자분이 국 끓일 때 미역 대신 썰어넣는 이 다시마 덕분에 LDL이 20 정도 내려갔다고 자랑하셨는데 다시마 속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40% 가까이 잡아주는 강력한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무릎이 시큰한데 뛰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정도만 빠르게 걸어도 HDL이 5에서 10 정도는 올라가고 HDL은 LDL을 간으로 끌고 가 재활용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수록 좋죠. 만약 허리가 괜찮으시면은 아령 1, 2kg짜리를 들고 팔굽혀펴기 대신 벽밀기 운동부터 해보세요.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지방 사용량이 함께 늘어 LDL 줄어들죠. 흡연은 백해무익하지만 50년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어도 의미가 있냐? 이 말도 듣죠. 정답은 끊는 순간부터 의미가 생긴다예요. 담배를 끊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니코틴 대사산물이 사라지고 3개월이면 폐 기능이 10% 이상 회복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담배로 인한 LDL 산화 속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도 하죠. 금연은 세치 증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도 있으니 머리카락 때문이라도 멈춰볼만 하죠. 그럼 음주는 어떻게 할까요? 적당한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옛말 고지혈증 앞에서는 사실이 아니죠.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폭주시키고 다음날까지 LDL을 끌어올려요. 60대 이상이라면 일주일에 2회 이내에 한 번에 맥주 작은 캔 하나, 소주 한 잔이면 적당해요. 이 이상이면 간이 지방 합성 공장으로 돌변한다고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코르티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간이 당과 지방을 빨리 만들어 혈액으로 보내 이런 신호를 계속 받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겨서 당뇨 위험까지 커지게 되죠. 매일 10분이라도 복식호흡 해보세요. 코끝으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술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는 방법인데 1분에 6회 이하로 호흡수가 떨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코르티솔이 내려가요. 한림대학교 연구팀은 60대 참가자에게 8주간 복식호흡을 시킨 결과 LDL이 평균 15 정도 떨어지고 HDL은 3 정도 올랐다고 해요. 무료인데 효과는 약 못지 않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약을 이미 복용 중이세요? 스타틴 계열, 에제티미브, 피타바스타틴 등등 여러 계열이 있잖아요. 약을 드셔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 용량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올리브유, 다시마, 걷기, 금연, 절주, 복식호흡을 꾸준히 지키면 6개월 내 의사가 용량을 줄이거나 약 하나를 빼자고 할 가능성도 커지죠. 약값 부작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또 스타틴 계열을 드시면은 근육통이 생긴다고 중단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피타바스타틴이나 로스바스타틴 저용량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죠. 마지막으로 세치와 탈모까지 걱정이라면 모낭에 직접 도움 주는 방법을 하나 덧붙일게요. 두피에 스칼프 브러싱을 해줘 보세요. 샤워 전에 빗살 간격이 넓은 브러쉬로 정수리 부분부터 목덜미 방향으로 3분 정도 두드리듯이 빗어주는 거예요. 혈류가 좋아져 모낭의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과사화질로 지친 멜라닌 세포의 회복을 도와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 연구 결과 고지혈증 환자에게 스칼프 브러싱을 12주 시행하자 세치 증가 속도가 30% 정도 늦춰졌다고 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원하게까지 하니 오늘 바로 한번 해보세요.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혈액 속 기름때 즉 LDL 중성지방이 많으면 혈관만 막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희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치는 내려가고 세치 속도도 늦출 수가 있어요. 올리브유, 생강, 다시마를 가까이 하고 튀김, 칠레슨 지방, 단맛 가득한 빵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걷기와 근력 운동은 HDL을 올려 주머니 청소부를 늘리고 복식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서 간의 지방 생산을 줄이는 것, 그리고 금연 절주는 기본이고 두피 브러싱으로 직접 모낭 혈류까지 살려주면 머리숱, 혈관, 심장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흔히 굴러다니는 오이 한 개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까지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 물기 많은 채소가 하고 웃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약봉지를 줄인 분들의 상당수가 하루 오이 한 개를 습관적으로 가져가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은 60대 이후 시청자분들의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오이가 왜 핵심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실제 수치나 임상 연구 간단한 조리 팁까지 모조리 챙겼으니 편한 의자에 앉아서 메모 한번 준비해주세요. 먼저 술을 빼야 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신혼 시절보다 20에서 30%가량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짠 국을 한두 번만 더 떠도 발등이 심하게 붓고 밤사이 두세 번씩 소변 때문에 깨기도 일쑤죠. 오이는 수분이 95%인데다가 100g당 칼륨이 147mg 정도 들어있는데, 칼륨은 혈관 속 나트륨을 손에 손잡고 끌고 나가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천연 이노제 역할을 하죠. 2024년 한국 영양학회 학술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고혈압 환자 약 48명을 대상으로 매일 300g짜리 오이를 4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9.8, 이완기 혈압이 평균 6.3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연구진은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실리카, 수용성 식이섬유의 복합 효과를 핵심 이유로 꼽았는데, 짜게 먹는 한국 식단의 약점을 오이가 상당 부분 씻어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새벽 혈당 스파이크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이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때 혈당이 20에서 30 정도나 치솟는다고 해요.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 정도 되고 혈당 과부하는 0.4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이 물리적 병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죠. 오이를 껍질째 씹어 삼키면 세포벽이 장에서 젤리처럼 부풀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줘요. 미국 당뇨학회는 2025년 당뇨 식단 가이드에서 공복 혈당 조절이 어려운 고령 환자에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아침 메뉴에 포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실제 임상에서도 하루 약 300g의 오이를 한 달 정도 먹인 그룹은 공복 혈당이 13, 당화혈 색소가 0.3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까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7시 전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입과 식도를 적신 뒤 오이를 반으로 잘라서 길쭉한 스틱 형태로 썰죠. 그 다음 무가당 100% 땅콩버터 한 큰술을 접시에 덜어서 찍어 드셔보세요. 땅콩버터는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오이 속 탄수화물과 만나서 혈당 상승폭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죠.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 논문에서는 탄수화물이 50g 식사에 땅콩버터 32g을 곁들이면 식후 2시간 혈당 곡선이 21% 완만해진다는 결과가 실려 있어요. 단 당류가 0으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30분에서 40분 후 본격적인 식사를 하실 차례죠. 여기서 오이랑 삶은 달걀 조합이 빛을 발하죠. 오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달걀이 채워주고, 달걀이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죠. 달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흰자 2개만 드셔도 단백질 약 7g에서 8g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어요. 밥은 평소 절반, 삶은 잡곡 반 공기 정도를 곁들이면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사효과, 아침 식단이 점심 혈당까지 다스린다를 노린 전략이에요. 점심 전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시판 음료 대신 오이 한 3조각에서 4조각을 넣은 물병을 준비해주세요. 오이 껍질에서 녹아나온 엽록소와 미네랄이 수분 흡수를 빠르게 하죠. 갈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요. 오후 3시에서 4시는 달달한 간식이 땡기는 시간에는 오이랑 사과, 안성맞춤이죠. 사과의 수용성 섬유 펙틴이 오이의 비타민 K와 만나서 혈관 내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고, 2024년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오이 사과를 1:1 비율로 섭취한 군이 단일 섭취군보다 LDL 11%
30% 더 낮아졌다고 발표했는데 팩틴이 담즙산하고 결합해서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억제한 덕분으로 분석을 했죠. 사과를 껍질째 하당분해서 오이 스틱과 함께 씹으면 치아 운동까지 돼서 또 잇몸 건강에도 좋겠죠. 저녁 메뉴를 고민하신다면 오이 냉국 또는 오이 토마토 볶음을 추천드리죠. 냉국은 찬물 500ml에 오이 반개, 현미식초 1큰술, 소금 아주 소량이면 끝이죠.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지만 위험이 있는 분들은 농도를 반으로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계절이 쌀쌀할 땐 토마토 1개, 올리브유 1티스푼에 살짝 볶다가 오이채를 넣고 1, 2분 정도 더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토마토랑 오이를 함께 드신 실험군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14%나 감소했어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상극 음식을 정리해 볼게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오이 속 비타민 C를 분해해요. 꼭 같이 드셔야 된다면 당근을 60도 이하에서 5분만 데치고 드세요. 효소는 열이나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나나, 두 식품 모두 칼륨 폭탄이죠. 콩팥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한 끼에 칼륨 800mg 이상이면 피로감이나 근육경련, 부정맥 위험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이와 한 2-3시간 정도 간격을 벌리고 드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짭짤한 오이 피클 장아찌. 오이를 절이면서 첨가하는 나트륨이 100g당 1g을 훌쩍 넘을 수가 있죠. 소금에 절이는 순간 칼륨의 이점은 반감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대한고혈압학회 영양 지침이에요. 만약 피클을 꼭 담그고 싶다면 소금 절임 대신 3% 소금물에 24시간 저온 발효하거나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허브나 식초로 간을 맞추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위 12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나로 인한 찬 기운이 강하고 섬유질이 거칠어서 속쓰림 트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얇게 썰어서 약불에서 약 1, 2분 정도 살짝 굽거나 뜨거운 국에 살짝 데쳐 드시면 부담이 정말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고칼륨혈증 위험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이뇨제를 드신다면 하루 오이 섭취량을 100에서 150g 이하로 조절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혈청 칼륨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이를 드실 때 반드시 껍질까지 드시라고는 말씀드리죠. 껍질에는 어느 채소보다 엽록소나 플라보노이드, 실리카가 많이 들어있죠. 단 잔류 녹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찬물에 약 30초, 그 다음 굵은 소금 한 꼬집을 겉을 살짝 문질러 보세요.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 시험 결과 이 방법만으로도 농약이 약 85% 이상이 제거됐다고 해요. 베이킹소다에 5분 담그면 더 좋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실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흐르는 물이랑 물리적 마찰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속이 냉해서 오이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비밀 레시피를 드릴게요. 오이 반개와 껍질째 썬 생강 3조각, 따뜻한 보리차 200ml를 믹서에 20초간 갈아보세요. 생강의 진저롤이 위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오이 특유의 찬 성질을 중화해줘요. 달달함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 분말을 작은 티스푼으로 약 4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또 혈당 부담도 많이는 없겠죠. 오이 섭취의 적정량을 알려드리면 하루 오이 중간 크기 1개가 기본, 더 더운 날이나 부종이 심한 날에는 1개 반까지, 위장이나 콩팥이 약할 때는 한 반 개 정도 줄이시면 되고, 체중 관리 목적이라면 두 끼를 오이 중심 식단으로 취한해도 칼로리는 하루 100에서 150kcal 밖에 늘지 않는데 포만감 덕분에 자연스럽게 총 열량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25년 유럽 비만학회 발표에 따르면 저녁 간식을 오이 스틱 150g으로 대체한 60에서 75세 여성 112명은 12주 만에 평균 3.6%를 감량을 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이는 칼륨이나 수분, 식이섬유 덕분에 혈압이나 부종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혈당 지수가 15로 새벽과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가 있고, 피세틴, 쿠커비타신, 실리카가 혈관벽과 뇌세포를 보호하죠. 오이는 한 개의 칼로리가 45kcal로 칼로리가 적은 반면 비타민 K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62%, 비타민 C는 14%를 섭취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오이와 땅콩 버터, 달걀, 사과, 토마토, 식초와는 궁합이 좋고, 당근, 바나나, 짠 피클은 위험과는 상극 기분으로 조절이 필요하죠. 이제 냉장고 속 오이를 바라보시는 눈이 달라지셨나요? 아침에 오이 스틱, 오후 사과 오이 샐러드, 저녁엔 토마토 볶음 중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다음 건강검진에서 혈압계, 혈당계 숫자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먹으면서도 진가를 다 알지 못했던 착한 음식 감자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지만 그냥 배 채우는 탄수화물 아니야? 하고 지나치기 쉬웠죠. 사실 감자는 세계 4대 주식 작물로 꼽힐 만큼 아주 훌륭한 식량이면서도 이제껏 밝혀진 연구를 꼼꼼히 살펴보면 혈관부터 뼈, 근육, 피부,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팔방미인 식품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해마다 1%씩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단백질과 미네랄 관리가 필수인데요. 감자는 이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감자의 숨은 효능, 제대로 맛과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 드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안전 수칙, 그리고 함께 먹어야 더 좋은 식재료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 메모지 꺼내 두시고 편안히 들어주세요. 먼저 감자 한 알에 어떤 영양이 들어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중간 크기 감자 한 개 약 150g에는 열량이 고작 110kcal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수분이 80% 이상이라 갈증 해소에도 좋고 비타민C가 약 27mg이나 들어있어서 하루 필요량의 약 30%를 충당해줍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감자 속에 있는 비타민C는 전분이 둘러싸서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삶거나 찌워도 손실이 비교적 적습니다. 덕분에 피부와 잇몸, 혈관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주름이나 출혈, 또 잇몸 붓기를 예방해주고 철분 흡수를 도와서 빈혈 개선에도 힘을 보태줍니다. 감자 껍질과 바로 밑에 과육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 아주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몸속의 과산화지제를 줄여서 피부 탄력과 주름 관리, 또 심장질환 예방, 그리고 암세포 억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은 분, 혈당이 들쑥날쑥한 분, 살이 잘 찌는 체질이신 분에게 아주 꼭 필요한 자연 항산화제가 되겠죠. 감자 한 개에는 바나나 한 개보다 많은 칼륨이 숨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주고 다리 부종과 경련을 완화해줍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은 아침에 쪄서 껍질째 드신 감자 한 개가 아주 훌륭한 칼륨 보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그네슘도 하루 권장량의 약 10%가량이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과 심장 박동 안정에도 한몫을 해주죠. 단백질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감자 100g의 단백질 함량은 약 2g 남짓이지만 질이 뛰어나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에서 흡수율 그리고 아미노산의 균형을 따져서 100점을 넘으면 최고급 단백질이라 불렀었는데 달걀, 카제인과 함께 감자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캐나다 연구도 감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근육 합성이 더 빨랐다는 결과를 내놓았죠. 날마다 달걀 한두 개와 껍질째 찐 감자 한두 개를 같이 드시면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받아서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힘찬 일상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감자를 조리할 때 효능 변화가 큰 영양소가 바로 클로로겐산입니다. 생감자 껍질 1g엔 1mg 정도 들어있는데 삶으면 0.6mg으로 줄어들고 찌면 오히려 1.6mm까지 늘어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찌는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이 살아나고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구울 때는 약 200도씨 이상 고온을 오래 가해서 폴리페놀이 대부분 파괴가 되고 튀기면 기름과 열이 만나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찐 감자가 영양 보존율 1등입니다. 찔 때는 찜통 뚜껑에 물방울이 다시 떨어져서 과육이 물러지지 않도록 면포를 한 겹 덮어주시면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생감자즙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위궤양, 위염이 잦은 분은 공복에 생감자즙을 한 컵 마시면 위산과다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요령은 간단한데요. 깨끗이 씻어서 싹과 녹색의 껍질을 잘 도려낸 감자 반 개를 사과 조각 그리고 비트 조각과 함께 믹서에 넣고 물을 반 컵 정도를 부어서 곱게 갈아주시면 바로 완성이 됩니다. 다만 감자가 찬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배가 찬 분들이나 평소 장 트러블이 잦은 분은 한 번에 종이컵 절반 정도의 양만 드시고 따뜻한 물이나 여기에 생강차를 곁들이시면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감자는 글루텐이 없어서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혈당 걱정이 있는 분은 양 조절이 중요한데요. 감자 자체의 혈당 지수는 밥보다는 약간 낮지만 익히는 방식이 이 당의 수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운 감자나 말랑하게 삶은 감자는 전분이 노화되지 않아서 혈당을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껍질째 찐 뒤에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찐 뒤에 식혔다가 다시 살짝 데워 먹기 방법을 권합니다. 감자만 단독으로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삶은 달걀, 그릭 요거트, 삶은 콩과 한 접시에 담아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챙기시면 혈당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감자 먹을 때 주의사항도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감자의 싹과 녹색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열을 가해도 쉽게 분해되지가 않아서 이걸 드시게 되면 메스꺼움, 설사, 두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겉이 주름지고 물렁한 감자, 흠집이 깊거나 곰팡이가 핀 감자, 그리고 빛이
빛에 노출이 돼서 군데군데 초록빛이 도는 감자는 과감하게 버리시길 권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으로 칼륨 제한을 받으시는 분은 한 번에 작은 감자 반 개 정도만 드시고 드시기 전에 물에 얇게 썰어서 약 30분 이상 담가 칼륨을 일부 빼내는 방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맞는 음식도 여러 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달걀과의 궁합은 근육과 뼈 건강에 최고이고 김치,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된 짠 음식을 곁들이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짠맛의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오븐 대신에 에어프라이어에 껍질째 반으로 썬 감자와 양파, 버섯을 넣고 180도에서 10분 정도만 돌려도 소금에 절인 듯한 감칠맛이 살아나는데 여기에 마늘, 파슬리,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시면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찐 감자를 으깨서 요구르트 대신에 무지방 그릭 요거트, 아보카도와 함께 섞으면 마요네즈 없이도 아주 고소한 감자 샐러드를 즐길 수가 있으니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는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아침에 식욕이 없을 때 밥 대신 껍질째 찐 감자 두세 조각과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 따뜻한 두유 한 컵을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점심에 과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감자를 너무 늦게 많이 드시면 칼륨, 수분 때문에 밤새 소변이 잦아질 수가 있어서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양파나 버섯, 브로콜리 같은 가벼운 채소로 마무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치아가 약해서 딱딱한 껍질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껍질째 찐 뒤에 껍질 부분을 포크로 눌러서 으깨면 껍질이 아주 잘게 부서져서 치아가 약해도 씹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믹서에 갈 때는 껍질째 넣으셔야지 항산화 성분을 오롯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보관 요령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빛을 만나면 바로 싹이 나고 초록빛이 돌기 시작하니까 서늘하고 통풍이 되는 어두운 곳에 두셔야 합니다. 양파와 같이 두면 수분을 빼앗겨서 금세 쭈글쭈글해지니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 신문지에 싸서 상온 5에서 10도 정도 장소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의 야채칸은 너무 차가워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단맛이 변하고 조리 시에 갈색이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루 얼마를 먹는 게 좋을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신장 문제가 없는 성인이라면 소주잔 크기의 작은 감자 기준 두세 개, 중간 감자라면 한두 개 정도면 비타민C와 칼륨, 클로로겐산을 충분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한 끼에 중간 감자 반 개로 시작해서 혈당 반응을 살피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생즙으로 드실 때는 하루 2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자는 열량은 낮지만 비타민C, 클로로겐산, 칼륨, 마그네슘, 고급 단백질을 두루 지닌 고마운 식품입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쪄서 드시면 영양 손실이 최소이고 달걀, 김치, 발효식품, 견과류와 같이 드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싹이 난 부분과 녹색 껍질은 꼭 도려내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줄여서 드시면 좋고요. 찬 성질 때문에 배가 약한 분은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올 가을부터는 감자를 그냥 반찬이 아니라 근육과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양 파트너로 한번 삼아보세요.